미국이 한국 정찰위성을 우주 쓰레기 취급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글 어스만도 못한 장난감이야. 43조 원짜리 위성 50기를 굴리는 미 국방부 정보국장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내민 기술 자료를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소꿉장난은 가서 김정은이랑 해. 정보 수집은 우리 어른들한테 맡겨. 하지만 3주 뒤 그 43조 원짜리 눈이 전부 멀었습니다. 위성 8기 동시 실명, 칠흑 같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건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차관보님, 위성 전기가 전부 블라인드입니다. 한기도 안 잡힙니다. 펜타곤 지하 3층 국가지휘센터의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개 모니터 중 절반이 시커먼 화면을 뿜어내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상공을 담당하던 정찰위성 8기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먹통이 된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 동안 미국 국방부에서 정보 감시 정찰을 총괄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늘 위 눈은 절대로 감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 이름은 랜들 하트. 미국의 정찰위성을 설계하고 키우고 지켜온 사람. 연간 310억 달러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며 지구상 어느 구석도 미국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자부해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맛봤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사막처럼 말라붙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허리춤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모니터가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3주 전, 저는 한국의 정찰위성 기술을 장난감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의 발표를 5분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양손으로 내민 기술 자료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휴지통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3조 원짜리 미국의 눈이 죄다 멀어버린 이 순간, 제가 장난감이라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위성만이 중동 상공에서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그 3주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워싱턴에 그의 첫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 4층 집무실 창 너머로 알링턴 국립묘지의 흰 비석들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갓 내린 블랙커피가 쓴 김을 피우고 있었고 저는 위성궤도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붉은 펜으로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32년째 반복해온 아침 루틴이었죠. 보고서를 훑고 정보국장에게 전화를 돌리고 브리핑 자료에 표시를 남기는 것.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루틴에 금이 간 건 비서실장 폴릭이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차관보님, 오전 10시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이 도착합니다. 위성기술 교류 브리핑이 잡혀 있습니다. 커피잔을 입에 대다 말고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한국이요, 위성기술이라고. 지난달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합의입니다. 한국 쪽에서 신형 정찰위성 시스템을 소개하겠다고 했고 장관님께서 예우 차원으로 수락하셨습니다. 예우 차원. 그 네 글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기술이라면 예우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회의가 잡혔을 겁니다.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제 머릿속에 한국의 위성이 차지하는 자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정찰 자산의 규모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KH-11 계열 광학위성 하나만 해도 해상도가 10cm급입니다. 500km 상공에서 땅바닥에 펼쳐놓은 신문 제목을 읽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레이더 위성, 전자신호 수집 위성, 적외선 감시 위성을 전부 합산하면 미국은 늘 30기가 넘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띄우고 있습니다. 예비까지 포함하면 50기를 훌쩍 넘기죠. 연간 예산만 310억 달러, 한화로 43조 원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어땠습니까? 공개 기준으로 해상도 50cm짜리 위성을 고작 몇 기 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구글 지도 위성 사진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죠. 세계 헤비급 타이틀 보유자한테 동네 체육관 아마추어가 스파링을 신청한 격이었습니다. 체급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10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기대가 아니라 짜증이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돌아가는 판국의 한국 위성 구경에 시간을 빼앗긴다니.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펜타곤 4층 특별 브리핑실은 30석 규모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정면 벽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양옆으로 동맹국 국기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저를 포함해 정보국장 카터 블레인, 우주사령부 연락장교, 정보국 분석관 등 12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쪽은 7명, 수석 연구원을 앞세워 위성 개발팀 엔지니어들이 깔끔한 양복에 빈틈없이 재본된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진지했고 발걸음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의례적인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손바닥 가득 박혀있는 굵은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실험실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순간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촉을 일부러 흘려보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스크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저희의 차세대 다목적 정찰위성 플랫폼입니다. 광학 촬영의 하우 레이더, 다중대역 동시 운용, 위성 탑재형 에지 컴퓨팅까지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 위성의 3D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첫인상은 단 하나, 작다. 미국의 KH-11이 대형 버스만 한데 한국 위성은 승용차 절반도 안 돼 보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카터 블레인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크기 좀 봐. 우리 위성 태양 전지판 한 장보다 작은데 저걸로 뭘 찍겠다는 건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카터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위성의 세계에서 크기는 곧 능력입니다. 렌즈 지름이 커야 해상도가 나오고 태양 전지판이 넓어야 전력이 버티고 연료 탱크가 커야 수명이 깁니다. 물리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위성 안에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심어서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 분석을 수행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종래의 위성이 사진을 찍어 지상에 내려보내고 분석관들이 며칠을 들여다보는 방식이라면 자기네 위성은 궤도 위에서 스스로 판단을 완료하고 지상에는 가공이 끝난 보고서만 전송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리모컨을 쥔 제 동작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입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입에서는 정중한 말이 나갔지만 제 눈은 정중함과 거리가 멀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정찰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해상도입니다. 여러분 위성의 공식 해상도가 몇 쯤입니까? 한국 수석 연구원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 운용기체 기준 50cm입니다. 다만 차세대 플랫폼은 15cm까지 확보했고 레이더 모드에서는 해상도라는 단일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5cm. 코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15cm라. 우리는 10cm입니다. 차세대는 5cm 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숫자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분은 없겠지만 한마디만 보태자면 약간 더 선명한 사진이 찍힌다. 그런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 해상도가 핵심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천후 환경에서의 투과 관측 능력과 실시간 처리 기술입니다. 날씨가 무너지면 광학위성은 사실상 장님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잘랐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 보이며 의자에 다시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의 카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터, 의견 있으면. 카터 블레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뺐습니다.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띤 채 한국 쪽을 느릿하게 훑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현재 궤도에 올려놓은 여러분 위성이 총 몇 기입니까? 한국 쪽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5기입니다. 카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서 경멸을 숨기려는 노력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기. 우리는 항시 30기 이상을 굴립니다. 예비 기체까지 합치면 50기가 넘어요. 위성 정찰이라는 건 시스템입니다. 1기, 2기 띄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5기로 지구를 감시하겠다고요. 카터가 한 박자 끊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건 장난감입니다. 아주 멋진 장난감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난감은 장난감이죠. 장난감.
그 두 글자가 브리핑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한국 쪽 7명의 얼굴이 동시에 돌처럼 변했습니다. 처음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두꺼운 굳은 살, 그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석 연구원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작 12분. 저는 일어서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발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국 정찰 네트워크의 한국 위성 데이터를 연결할 실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 등급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에 물려봤자 잡음만 늘어나니까요. 그때 한국 수석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을 박듯 또렷했습니다. 차관보님, 하늘이 맑은 날에는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에 값어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 매겨지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흘려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이라니. 43조 원짜리 시스템이 못 보는 것을 5기짜리 위성이 본다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문단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료를 챙겨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는 수석 연구원의 등이 유난히 곧았습니다. 분노를 통째로 삼키고 있다는 것이 척추 라인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카터가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랜들, 깔끔하게 정리했어. 솔직히 장관이 이 미팅을 잡은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지. 한국 위성 이미지를 우리 군사 네트워크에 넣으면 품질만 떨어져. 구글 어스 수준짜리 사진을 보안 등급 시스템에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카터의 판단이 100%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3주 뒤에 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읽지도 않고 버린 기술 자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제가 장난감이라 조롱한 그 작은 위성이 머지않아 미국의 목줄을 거머쥐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저녁 알링턴 자택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한국 방문단 따위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흘렀습니다. 새벽 3시. 침대 옆 빨간 전화기가 시뻘건 빛을 내뿜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기가 울린다는 건 한 가지를 뜻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차관보님, 중동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즉시 펜타곤으로 출도하십시오.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택에서 펜타곤까지 7분. 뒷좌석에서 건네받은 보안 태블릿의 보고서를 여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국 핵시설에서 대규모 활동이 포착됐다. 지하 벙커에서 미사일 이동 징후, 핵탄두 장착 가능성 보고. 그런데 정확한 위치도 규모도 확인 불가. 이유는 하나, 우리 위성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 장애겠거니 했습니다. 310억 달러짜리가 한꺼번에 무너질 리 없다고. 그 확신을 품고 펜타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린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가지휘센터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30개의 대형 모니터 중 절반이 시커먼 화면을 토해내고 있었고 나머지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흰 글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50명이 넘는 분석관과 장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핏기가 빠져 있었고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와 다급한 통화 소리가 뒤엉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터 블레인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3주 전 한국 위성을 장난감이라 비웃던 그 느긋한 얼굴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풀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푸른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랜들, 최악이야. 카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KH-11 3기가 전자전 공격에 당했어. 적국이 러시아제 크라수와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는데 우리 위성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어. 센서가 포화 상태야. 이건 우리 주파수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뜻이야. 나머지 5기는 그게 더 문제야. 설상가상으로 50년 만에 초대형 모래 폭풍이 중동 전역을 덮쳤어. 광학위성 5기 전부 렌즈 보호 모드로 전환됐어. 억지로 렌즈를 열면 모래 입자의 코팅이 벗겨져서 수십억 달러짜리 위성이 우주 쓰레기가 돼. 심장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전자전 공격으로 3기, 모래 폭풍으로 5기, 합쳐서 8기가 동시에 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펙 위성도 마찬가지야. 광학은 모래 폭풍에 접었고 전자전 대응 능력은 우리보다 더 약해. 완전히 블라인드 상태. 서방 진영의 하늘 위 눈이 통째로 꺼져버린 겁니다. 미국 8기, 이스라엘 3기, 지구 반쪽을 감시하던 위성 11기가 동시에 장님이 됐습니다. 저는 작전실 한가운데
서서 중앙 디스플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중동 지역 지도 위에 각국 위성의 궤도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위성은 빨간 점, 이스라엘은 보라색, 유럽은 파란색. 그 모든 점들이 중동 상공을 피해 물러나 있거나 비활성을 뜻하는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감시망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한쪽 구석에서 깜빡이는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빨강도 보라도 파랑도 아닌 초록색 점이 하나. 다른 위성들이 전부 폭풍을 피해 뒤로 물러나거나 꺼져 있는 그 한가운데를 그 점 하나가 유유히 관통하며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을 뚫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저는 그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나라 위성인지 표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축소된 지도에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카터, 저 초록색 점은 뭐지? 카터가 고개를 돌려 디스플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거 한국 위성이야. 레이더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기상 조건에서 레이더를 켜봤자 노이즈 덩어리밖에 안 잡혀. 배터리만 낭비하는 거지. 한국 애들이 저걸로 뭘 보겠어. 한국 위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3주 전 브리핑실에서 한국 수석 연구원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갑자기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에 값어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 매겨지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이걸 예견한 건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하지만 저 초록색 점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43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눈이 죄다 감긴 이 칠흑 같은 밤에 한반도에서 날아온 작은 위성 하나만이 홀로 깨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빨강과 회색으로 뒤덮인 지도 위에서 그 초록빛 한 점이 느리게 홀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인이 쓰러진 폭풍의 한복판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벽면 스피커에서 보안 회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하트 차관보, 지금 중동 상공을 볼 수 있는 위성이 있기는 합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침묵이 수화기 너머에서 압력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초록색 점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32년 경력에서 제 입으로 뱉어야 할 가장 치욕적인 문장이 될 터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찰 자산은 전부 비활성 상태입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찰위성이 현재 중동 상공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한국 위성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정보 수장이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니. 이건 미국 정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즉시 한국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락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주 전 제가 발표를 5분 만에 끊어버린 곳. 장난감이라는 소리를 퍼부은 곳. 기술 자료를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쳐넣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적국의 핵미사일이 장착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 초록색 점을 빌려오지 않으면 수만 명의 미군이 증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안 회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3주 전 제가 뱉은 단어 하나가 메아리 쳤습니다. 장난감. 그 두 글자가 수화기를 쥔 손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용센터로 연결합니다. 긴급. 보안 회선이 연결되기까지 4분이 걸렸습니다. 그 4분이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지휘센터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의 소리가 전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귓속에는 오직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박동만 물렸습니다. 카터 블레인이 옆에 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작전실 중앙 스크린에는 적국 핵시설 추정 구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었으니까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한국어가 들려왔고 곧 통역관의 영어가 뒤따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위성운용센터입니다.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막혀서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전 세계 정보 기관에 명령을 하다라고 동맹국 정보를 위해서 내려주던 사람이 3주 전 장난감이라 조롱한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 랜들 하트입니다. 한국 측 정찰위성 운용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요청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분, 2분. 벽면 모니터 위에서 적국 핵시설을 나타내는 붉은 원이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깜빡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발음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하트 차관보님, 오랜만입니다. 3주 전 펜타곤에서 뵀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주 전 제가 5분 만에 발표를 잘라버렸던 바로 그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말이 쏟아질 때 주먹을 꽉 쥐고 말없이 돌아서던 바로 그 사람, 배경 박사.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비웃음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적인 것인지 그 무표정한 평온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님, 현재 중동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이 전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한국 측 위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면도칼로 자존심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작 3초.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저는 3주 전 제가 던진 모든 모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관보님, 3주 전 저희 발표를 5분 만에 끊으셨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희 기술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귀 뒤쪽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선 카터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읽었느냐고. 읽기는커녕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5초. 그 5초 동안 작전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태경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데이터는 보조 참고용이 아니라 주력으로 쓰이는 겁니까? 3주 전처럼 구글 어스 수준이라고 밀어내시지는 않으실 겁니까? 그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3주 전 카터 블레인이 한국 위성을 구글 어스 수준이라 조롱했던 것을 저쪽에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위성은 중동 상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분 뒤 첫 번째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쉬려는 찰나 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데이터를 받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분 만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에 아직도 진동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30분 뒤에 데이터를 보내준단다. 카터가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모래 폭풍 속에서 뭘 보내줘? 그릿한 노이즈 덩어리겠지.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카터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경 박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자신감,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3주 전에 모욕을 당하고도 분노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에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유의 바닥에 깔린 것이 뭔지, 그 자신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그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커피잔조차 손대지 못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석에서 초록빛으로 빛나는 한국 위성의 궤적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은 여전히 모래 폭풍 한가운데를 유유히 가로지르며 궤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성들이 꼬리를 말고 도주한 바로 그 지옥 같은 하늘을 말입니다.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것, 카터가 구글 어스 수준이라 깔봤던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중동을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정확히 28분 뒤 보안 통신망을 통해 한국에서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용량은 53MB였습니다. 수석 분석관 노라 퀸이 화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53메가바이트요. 위성 원본 이미지라면 한 장에 수 기가바이트는 되거든요. 이건 뭐 프레젠테이션 파일 하나 수준인데 보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 위성이 찍어보내는 고해상도 원본 한 장이 보통 3기가에서 5기가는 됩니다. 53메가바이트라니 한 장의 사진도 채 안 되는 크기. 처음에는 전송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3주 전 브리핑실에서 윤태경 박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때는 귀에 담지도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위성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실시간 분석을 수행합니다.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건 원본이 아니라 분석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놀아. 이건 사진이 아니야. 네, 위성이 직접 분석해서 보낸 결과물이야. 원본을 내려보낸 게 아니라 궤도 위에서 분석을 끝내고 결론만 전송한 거야. 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위성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우주 방사선과 영하 수백 도를 오가는 온도를 견디면서 고도의 인공지능 연산을 돌린다는 건 당시 미국에서조차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나사와 국가정찰국이 합동으로 5년째 매달리고 있었지만 시제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이미 궤도에 올려서 실전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까? 열어봐. 노라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호와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노라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터 블레인이 제 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릿한 노이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촬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한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7가지 색깔의 등고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입체 지형도였습니다. 지표면부터 지하 42m까지 마치 몸속을 찍는 CT 촬영 사진처럼 땅 밑에 구조물이 켜켜이 벗겨져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겁니까? 노라가 데이터 헤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30초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 경악과 경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위성이 다중 대역 합성 계구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했습니다. X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쏘면서 모래 입자가 만들어내는 난반사 패턴을 실시간으로 연산해서 노이즈를 걸러냈습니다. 이건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만 검토하던 기술입니다. 논문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실전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터 블레인도 말을 잃었습니다. 3주 전 자기 입으로 장난감이라 불렀던 그 위성이 미국이 이론 연구에서 끙끙거리는 기술을 이미 궤도 위에서 실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이제 겨우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더 내려보세요. 노라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등고선 지도 아래에 한국 위성의 인공지능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힌 그 문서는 소름이 돋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지하 복합시설, 깊이 42m, 총 4개, 층, 1층. 인원 거주 구역, 침상 52개 감지, 추정 인원 48명에서 55명, 2층. 전자장비 집중 구역, 전자기 방출 패턴 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가동 징후, 3층. 대형 엔진 테스트 구역, 최근 12시간 이내 고온 연소 흔적, 지표면 열 복사 잔여량으로 추산한 연소 온도 섭씨, 2800도, 4층. 차폐 강화 구역, 이중 콘크리트 차폐벽, 방사선 차폐 구조 확인, 핵물질 저장소 추정, 신뢰도 98.7%.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의 분석관 200명이 밤을 새워도 사흘은 걸릴 수준의 보고서를 한국 위성 하나가 궤도를 도는 몇 분 만에 완성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잠깐만요. 아래에 뭔가 더 있습니다. 노라가 스크롤을 더 내리자 색깔이 다른 데이터 블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열어보니 기괴한 파형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뭐지? 지표면 변이 데이터입니다. 한국 위성이 같은 지점을 2번 통과하면서 간섭계 레이더로 촬영한 겁니다. 첫 번째 통과와 두 번째 통과 사이에 지표면이 0.3mm 가라앉았습니다. 0.3mm.
500km 상공에서 0.3mm를 잡아냈다고. 네. 차관보님, 지하에서 엔진 테스트를 하면 고열 때문에 흙이 팽창했다가 식으면서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한국 위성은 그 수축 패턴을 분석해서 지하 구조물의 정확한 형태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여기 빨간 구역이 엔진실이고 그 오른쪽 노란 통로가 핵탄두 보관실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카터 블레인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3주 전 장난감이라 비웃던 그 남자가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우리 KH-11도 이런 건 못하는데 이건 마법 아냐? 마법이 아닙니다. 블레인 국장님. 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경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의 크기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물리적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우리가 렌즈를 키우고 위성 덩치를 불리는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위성에게 두뇌를 심었습니다. 생각하는 위성을 만든 겁니다. 그 순간 3주 전의 기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태경 박사가 발표 첫 슬라이드에서 한 말.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그때 저는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53MB 프레젠테이션 파일 하나 크기, 그 안에 미국의 정보기관 전체가 사흘 밤을 새워도 만들지 못할 분석이 빈틈없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뇌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한국에서 두 번째 데이터가 날아왔습니다. 노라 퀸이 급히 달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두 번째 패키지가 왔습니다. 이번 건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합니다. 뭔데? 한국 위성이 적국의 전자전 장비를 역이용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작전실 안의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적국은 러시아제 크라수와 전자전 장비를 풀가동해서 기지 상공에 강력한 전파 장막을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위성이 레이더 신호를 쏘든 노이즈에 파묻혀서 쓸모없는 데이터만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KH-11 레이더 위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위성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노라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한국 위성은 적의 방해, 전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기 것처럼 써먹었습니다. 적이 쏘아올린 강력한 전자기파가 지하 구조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패턴을 역으로 수집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더욱 정밀하게 읽어낸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어두운 방에서 적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빛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그 빛을 피하는 대신 빛이 벽과 가구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적의 손전등으로 적의 집 구조를 파악한 겁니다. 적이 방해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크라수아가 강하게 전파를 쏘면 쏠수록 한국 위성의 인공지능은 그 전파가 지하 구조물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굴절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자기 손으로 자기 기지의 설계도를 한국 쪽에 넘겨준 격이 된 겁니다. 카터 블레인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전자전 대응 기술을 개발해왔어. 방해 전파를 차단하고 주파수를 바꾸고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데 한국은 아예 발상을 뒤집었어. 방해 전파를 정보 수집 도구로 바꿔버리다니. 이건 우리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건데. 카터의 목소리에서 3주 전에 오만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순수한 경악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전자전 역이용으로 추가 확보한 정보 목록이었습니다. 미사일 이동 경로, 지하 4층에서 수직 갱도까지 이동용 레일 시스템 확인, 탄두 장착 후 발사까지 예상 소요, 시간 4시간 30분, 발사대 위치, 기지 동쪽 3.2km 지점, 위장 구조물 아래, 지표면 온도 분석으로 최근 48시간 이내 발사대 덮개, 개폐 흔적 확인, 보복, 발사 시나리오, 기지 피격 시 자동 보복 프로토콜 가동 예상, 28발의 탄도, 미사일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향해 발사될 것으로 추정. 목표, 좌표 3곳 식별 완료. 한국 위성은 적이 공격받았을 때 보복으로 쏘아올릴 미사일의 숫자와 목표, 지점까지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칼을 건네면서 동시에 그 칼을 휘두를 때 벌어질 모든 반작용까지 산출해서 함께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노라.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한국 측이 자체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2번의 궤도 통과 데이터를 간섭계 방식으로 대조했고 전자전역이용 데이터와 합성 개구 레이더 데이터를 삼각 검증했습니다. 종합 신뢰도 97.3%, 97.3%.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 평균 신뢰도가 보통 85에서 90% 사이입니다. 한국 위성 하나가 우리 시스템 전체보다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분노도 수치심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건 순수한 전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웠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3주 전 모욕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의 자신감, 그 겸손한 칼날이 어떤 핵무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충격파는 펜타곤을 넘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제 앞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걸려온 통화 요청이 14건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사드 기술정보 부장이 긴급 보안 회선으로 연락해왔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트스. 한국 데이터를 공유받았다. 우리 분석팀이 검증한 결과가 경악스럽다. 오펙 위성이 15년간 추적하면서 윤곽조차 잡지 못한 시설의 내부 구조가 4개 층까지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 즉시. 조건은 상관없어. 한국 위성 데이터에 대한 우선 접근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제공하겠다. 무엇이든. 이스라엘이 그 단어를 꺼낸 건 제 32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보 세계에서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는 나라. 미국에게조차 대등한 거래를 고집하는 그들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영국이었습니다. GCHQ 소속 위성 분석관이 비공식 채널로 전해왔습니다. 하트스. 파이브 아이즈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기술 평가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합성개구 레이더 기술은 서방 진영 어디에도 없는 수준입니다. 영국 기술 기준으로 최소 8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8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였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중국 측 동향보고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산하 우주 감시팀이 한국 위성에 이번 활동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CIA가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극비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위성 탑재 인공지능 기술과 다중 대역 레이더 동시 운용 능력은 중국이 최소 7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에지 컴퓨팅 칩의 우주 환경 내구성은 현재 중국 기술로 복제 불가. 한국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음.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중국이 긴급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 한국 위성 기술에 대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주 전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나라. 카터 블레인이 구글 어스 수준이라 조롱했던 나라. 그 나라의 기술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과 중국을 동시에 경악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감탄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건네준 완벽한 설계도 앞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타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격한다면 28발의 보복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데이터가 도착한 지 4시간 뒤 백악관에서 긴급 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차로 15분. 뒷좌석에서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를 세 번째 펼쳐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는 마치 살아있는 문서처럼 볼 때마다 더 깊은 층위를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NSA 국장이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이 보내온 무지개색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누군가 타놓은 커피에 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하트 차관보, 브리핑하세요. 대통령의 명령에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히 잡으려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의 정찰위성 8기가 전자전 공격과 기상 악화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위성 3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서방 진영의 하늘 위 눈이 전부 감긴 상태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동 상공에서 가동 중인 정찰 자산은 대한민국의 위성입니다. 합참의장 월터 그레이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체격이 산만한 전투 지휘관 출신으로 외교적 애둘러 말하기보다 직설을 좋아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잠깐, 한국 위성이 유일한 눈이라고 우리가 연간 310억 달러를 집행하는데 한국 위성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까?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군님,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CIA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신뢰도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는 두 가지 독립 방식으로 교차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중대역 합성계구 레이더 데이터와 간섭계 지표면 변이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여기에 적국의 전자전방의 신호를 역이용해서 얻은 지하 구조물 정보가 세 번째 검증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종합 신뢰도 97.3%. 이 수준의 삼각 검증은 우리 시스템에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스크린 위에 등고선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지하 4층 핵탄두 보관실을 나타내는 붉은 구역에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정찰국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각하, 한국은 자체 개발한 위성,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자체 개발한 레이더 기술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한 박자 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뱉는 것이 32년 경력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 중 일부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합참의장 그레이 장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310억 달러를 쓰고도 한국만 못하다는 소리입니까?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장군님,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 위성 모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크게, 렌즈를 크게, 시스템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드웨어의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위성 크기는 우리의 4분의 1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심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뿌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30초가 지났을까?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트 차관보,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 작전을 수립하세요. 한국 위성의 실시간 좌표를 폭격기 유도 시스템에 직접 연동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이 정보 공유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 위성 데이터를 미국의 최우선 정보 자산으로 격상하겠다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각하, 타격 후 적국의 보복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위성의 분석에 따르면 28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각하, 중동 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8발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포대 수가 부족합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 동맹국이 배치한 추가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체계입니까? 대한민국의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의 눈도 한국, 지상의 방패도 한국. 세계 최강 미국의 안보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술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현실이 그 테이블 위에 놓인 겁니다. 합참의장이 팔짱을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눈이 되고 한국이 방패가 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나리오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위성이 제공하는 실시간 좌표로 정밀 타격을 감행하고 보복 미사일은 천궁이 막습니다. 이 작전의 성패는 한국 기술의 정확도에 달려 있습니다.
작전명 오로라 선라이즈 실행하세요. 대통령이 상황실을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위성이 보내온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고 화면 아래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위성운용센터 제공 대전 한반도의 작은 도시. 그곳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키보드를 두들긴 엔지니어들이 만든 위성 하나가 이 순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310억 달러가 해내지 못한 일을 그 대전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함인지 부러움인지 경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이 찾아낸 적의 급소를 향해 미국의 주먹이 날아가야 했고 뒤이어 쏟아질 죽음의 비를 한국의 방패가 막아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전실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측과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지금 즉시 개통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아직 깜깜했지만 중동 상공 500km에서는 한국의 초록색 눈이 여전히 잠들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찍어낸 좌표를 향해 미 스텔스 폭격기가 이미 항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눈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의 조합. 그 핵심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 밤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비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목표 상공에 도달한 것은 중동 현지 시각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펜타곤 국가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폭격기 항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옆 화면에는 한국 위성이 초 단위로 갱신하는 목표 지역의 열감지 데이터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내온 타격 좌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여기를 때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42m 3층 엔진실 북동쪽 모서리 0.3mm 지표면 수축이 가장 크게 관측된 지점 콘크리트 차폐벽의 구조적 취약점이 집중된 반경 2.4m 이내 그곳을 정확히 관통하면 연쇄 폭발이 핵탄두 보관실의 차폐벽까지 무너뜨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분석관과 장교들이 가득 찬 작전실 한가운데 서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은 최종 타격 승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격 개시. 제 명령과 동시에 비 폭격기의 폭탄창이 열렸습니다. GBU 57 벙커버스터. 무게 14,000kg짜리 지하 관통탄 두 발이 사막을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좌표를 수정하며 폭탄의 낙하 궤적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도, 기압 변화, 모래 폭풍이 만들어낸 공기 밀도 차이까지 전부 계산해서 0.1초 단위로 미세한 궤적 조정 데이터를 쏘아보냈습니다. 500km 상공의 위성이 지상을 향해 떨어지는 폭탄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연합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착탄까지 15초. 노라 퀸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다무니 에어컨, 바람 소리와 서버의 윙거리는 소음만이 텅 빈 것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10초. 양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9점, 8점, 7점.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착탄. 스크린의 열감지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졌습니다. 지진 감지 센서가 리히터 규모 3.8의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위성은 착탄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가동해서 지하 구조물의 파괴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뒤 한국 측에서 즉각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차 관통탄 목표 직격. 지하 3층 엔진실 관통 확인. 2차 관통탄 지하 4층 차폐벽 붕괴. 핵탄두 보관 구역 연쇄 폭발 진행 중. 5차 0.8m. 0.8m. 500km 상공의 위성이 찍어준 좌표로 투하한 폭탄이 수십 미터.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도 목표물에서 고작 0.8m밖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위성 좌표의 정확도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라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복 발사 감지, 탄도미사일 28발 발사, 방위 245도에서 270도, 예상 도달 시간 3분 50초, 한국 위성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적국이 피격되자마자 자동 보복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사전 입력된 좌표를 향해 28발의 탄도미사일이 일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목표는 주변 미군 기지와 동맹국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국이 미리 계산해둔 보복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28발이라는 숫자도, 발사 각도도, 목표 좌표 세 곳도 한국 위성이 이미 파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현지 요격 부대에 사전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그곳에 배치된 한국산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눈이 찾아낸 심장을 미국의 주먹이 때렸고, 이제 적의 반격을 한국의 방패가 막아낼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국은 진짜 미사일 사이에 수십 발의 기만 탄두, 이른바 디코이를 섞어서 발사한 겁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4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깜빡이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과부하, 표적 식별 실패, 수동 전환 중, 미군 측 보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3분 50초 중 이미 1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50초. 바로 그 순간 천궁 시스템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은 한국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위성이 사전에 파악해둔 적의 발사대 위치, 미사일 발사 각도, 탄도의 예상 질량 데이터가 천궁의 인공지능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 실탄두와 디코이 사이에 나타나는 질량 차이와 궤적 편차를 위성 데이터와 대조해서 순식간에 걸러냈습니다. 천궁 시스템 표적 식별 완료, 실탄두 28발 분리, 디코이 17발 제외, 전 포대 일제 사격 준비 완료, 발사. 중동의 밤하늘이 대나처럼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콜드 론칭 방식으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툭 튀어오른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며 무시무시한 각도로 꺾여 적의 탄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궤적이 밤하늘의 칼날을 그은 것 같았습니다. 히트 투 킬. 천궁은 폭약이 아니라 초속수 킬로미터의 운동 에너지로 적 탄두를 직접 들이받아 부수는 방식이었습니다. 150kg의 금속 덩어리가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돌진할 때 발생하는 충격은 소형 폭탄과 맞먹습니다. 한 번 명중, 두 번 명중, 세 번 명중. 노라가 보고를 읽었습니다. 4번, 5번, 6번. 연쇄적으로 명중 보고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적의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15번 명중, 16번, 17번.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5번, 26번, 27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28번째 미사일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궤적을 비틀며 기동 변환을 시도했습니다. 요격을 피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3초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전실 안에 50명이 전부 숨을 삼킨 채 스크린 한 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번 명중, 전탄 요격 완료, 방어선 돌파 제로. 작전실이 터졌습니다. 함성도 울음도 탄식도 뒤섞인 폭발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카터 블레인이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3주 전 장난감이라 비웃던 그 남자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8발 전탄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표적 식별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이 단독으로 해낸 겁니다. 하늘에서는 한국의 눈이 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읽었고 지상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죽음의 비를 완벽하게 걷어냈습니다. 눈도 한국이었습니다. 배도 한국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저는 텅 빈 회의 테이블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태경 박사의 발표를 5분 만에 끊어버리던 제 얼굴. 장난감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제 입. 기술 자료를 펼쳐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집어던지던 제 손. 그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팍을 찔러왔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측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너머에 윤태경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님, 사과드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타국에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과였습니다. 3주 전 제가 여러분의 기술을 장난감이라 불렀습니다. 발표를 잘라버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는 32년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동맹국 시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화면 너머에서 윤태경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이긴 자의 여유가 아니라 동료로 인정받은 사람의 안도감 같은 미소였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사과를 받으려고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기가 힘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저희 위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 연구원 수천 명의 밤샘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빌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심는 지능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진짜 무기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식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영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위성기술협력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전율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남긴 단 한 줄의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차가운 한 문장.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구해놓고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는 그 절제된 침묵. 그것이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오히려 덜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아니 다음은 당신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조용한 경고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알링턴의 겨울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묵묵히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존재가 오늘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10억 달러의 거인이 실패한 일을 그 작은 존재가 해냈습니다. 그제야 윤태경 박사가 3주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에 값어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 매겨지는 겁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 10억 달러의 미국 위성은 화려했습니다. 누구보다 선명하게, 누구보다 넓게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적이 눈을 가리는 순간 그 거대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작은 위성은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적의 방해마저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장애물이 아니라 배경 소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크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작은 땅.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깊이 보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지혜를 가졌는가. 그것이 진짜 힘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32년 군 생활에서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에, 그 굳은 살이 만들어낸 잠들지 않는 눈에, 대한민국의 독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하늘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도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눈으로.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눈이 세계의 안보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500km 상공에서 잡아낸 0.3mm의 지표면 수축, 53MB 안에 압축된 완벽한 작전 보고서.
28발의 죽음의 비를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방패.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기술이 위성의 두뇌가 되고 미사일의 눈이 되어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키보드를 두들긴 엔지니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실험을 반복했던 사람들.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오늘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 랜들 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딱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